자, 오늘 11강 분자의 구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역시 필수 유제 문제들 좀 다뤄볼 문제 있으면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세 단원을 했었나요? 테마 3강 했었나요? 3개의 단원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많지 않고 많은 강들을 좀 해봤었는데 혹시 그 전에 필수 유제 문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강의부터 했었었죠? 테마 9강부터 했었습니까? 아닌가? 8강부터 했었었나? 맞습니까? 자, 질문. 자, 혹시 테마 8강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주기적 성질 부분에서 필수 유제 문제? 네? 8번 문제.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자, 테마 8강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부분에서 8번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2, 3주기 원소 A부터 C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은 A부터 C에 대하여 원자와 이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A부터 C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습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각각 고르라 그랬고요. 일단 지금 현재 원자와 지금 이온의 크기를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A부터 C가 각각 2, 3주기의 원소이며 이온이 되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주기의 비금속 원소든지 아니면 3주기의 금속 원소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속 원소랑, 그러니까 원자랑 이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됩니다. 맞죠? 반대로 이제 비금속인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온 반지름이 조금 더 커야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은 원자과 전자를 버리니까 그만큼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하면서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으니까 전자 반발력이 커져서 이온 반지름이 좀 더 커진다라는 사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이온화 에너지도 나와 있네요. 이온화 에너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2주기에서부터 3주기까지 본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처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다면 2주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 맞지? 18쪽인 네온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네온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3주기라면은 금속 원소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녀석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각각 점선과 실선들이 각각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각각 A와 C 같은 경우에는 실선의 크기가 더 커요. 맞죠? 실선의 크기가 더 크고 반대로 B만 점선의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원자랑 이온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본다면은 A, B, C를 봤을 때 A는 496, B는 1681, 그 다음에 C는 738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와 C보다 훨씬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래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한 것 중에서 B 혼자만 실선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B는 결과적으로 18쪽에 해당하는 네온 근처에 있는 뭐가 되겠구나, 비금속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맞죠? 따라서 얘가 지금 현재 점선보다 실선이 더 크다면은 비금속이니까 더 큰 게 뭐다? 이온 반지름이다. 그죠? 더 작은 게 뭐다?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나머지 이제 A와 C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실선이 원자 반지름이니까 그 원자 반지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지금 A와 C만을 비교한다면은 원자 번호는 실선에 해당하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A가 결과적으로 C보다 더 원자 번호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서 A가 얼마? 496, C가 738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나트륨이고 B가 마그네슘이라면은 이온의 에너지도 맞아 떨어지겠죠? 대신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형태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실선은 원자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아니죠. 실선이 뭐름이에요? 실선이 이온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자 반지름은 점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니은에 A부터 C 중에 3주기의 원소는 한 가지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주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맞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은 금속 원소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될 것이고요. 디귿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비원자와 비이온의 수가 같다. B는 어디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 그치?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원자과 전자를 채워 넣으면서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전자 껍질의 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금속 원소라면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려버리니까, 그제?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를 해버리겠죠. 그럼 이온에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달라지겠지만 B는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요즘 많이 다뤄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B 또는 A, C가 어떤 원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대략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 자, 계속해서 9강으로 갑니다. 달머지는 다 문제 없죠? 9강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9강 필수 유제 중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나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계속. 자, 그래서 10강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셔서 오늘 테마 11강 분자 구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이 분자 구조 부분은 말 그대로 거의 암기예요. 그죠? 분자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을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며 몇 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자 구조를 따지게 되죠. 이때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 항상 원자과 전자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전자쌍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원자와 함께 쓰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그리고 중심 원자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전자쌍들은 분명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발력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고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두 번째, 그리고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가지고 분자 구조를 생각을 할 때 기본적인 구조를 정육각형의 구조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정육각형의 중심에 하나의 중심 원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져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4개의 전자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개의 전자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평면 상태에서 만일 어떤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4개를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전자쌍을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4개가 가장 반발력이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 각도로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90도의 각도를 나타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들은 전자를 가질 때 평면 구조가 아닌 입체적인 구조로 전자를 가져야지 더 멀리 얘네들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육각형의 중심에 중심 원자가 들어가 있고 4개의 전자쌍이 있을 때 그 4개의 전자쌍이 서로 간에 최대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각각 하나의 전자쌍이 여기
또 하나의 전자쌍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와 여기 각각 존재할 때 가장 최대의 각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바로 메테인 같은 구조죠. 중심 원자에 탄소가 있고 나머지 수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구조식으로 메테인을 그릴 때 가운데 탄소를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다 수소를 이렇게 부착을 시키죠. 그래서 요 결합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이런 평면 구조 상태라면 이 결합각이 90도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수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각도는 90도 이상이 되는, 즉 109.5도의 각도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 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각각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때 만일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몇 개의 원자와 결합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자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2주기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수와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2족 원소에 해당하는 베릴륨입니다. 베릴륨이 예를 들어서 수소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안 돼요.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6개를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유결합의 특성상 자신이 필요한 전자수만큼 내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될 겁니다. 따라서 2개의 수소와 각각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중심 원자인 베릴륨은 공유전자쌍만 2개밖에 못 가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게 2개든 3개든 4개든 결과적으로 2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최대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직선을 나타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결합각 180도를 나타내는 직선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나와 있는 13족 원소인 붕소를 보면은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그죠?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5개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3개밖에 못 얻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소와 부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 3개를 만들면서 얘네들이 분자를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베릴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자를 형성한 것처럼 지금 현재 붕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기 분자를 형성을 해버립니다. 이랬을 때 역시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때 분자 구조는 BH, H 이런 식으로 최대 120도의 각도를 나타내는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메테인 구조입니다. 메테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심 원자 탄소가 공유 전자쌍만 4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4개의 원자와 결합하게 되면은 그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 오케이? 중심에 탄소가 들어가 있고 삼각형의 면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림 그려보면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결합각이 109.5도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는 모두 다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근데 그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2개의 원자와 결합하느냐, 3개의 원자와 결합하느냐, 4개의 원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이 4개라고 해서 무조건 정사면체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있죠.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단일 결합, 질소와 삼중 결합. 오케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아나와 수소, HCN인데 이 HCN을 보면은 중심 원자인 탄소가 수소와는 단일 결합을 하니까 공유 전자쌍 하나, 질소와는 삼중 결합을 하니까 공유 전자쌍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 원자는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개의 원자와 결합했죠? 2개. 그렇다면은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또는 이런 구조도 있죠. 자, HCHO. 자, 우리가 보통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중심 원자가 탄소고요. 오케이? 이 탄소가 수소와 단일 결합, 그리고 또다시 수소와 단일 결합을 하고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상태를 보면은 역시 중심 원자인 탄소가
4번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만 4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때 결합해 있는 원자들의 수는 3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나타나게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앞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결합각이 120도가 나오지만 이 경우는 120도보다 약간 크거나 약간 작은 형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은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는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을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더 찌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 각도는 120도보다 약간 큰 상태, 그리고 이 아래의 각도는 120도보다 약간 작은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세한 각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120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 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개랑 결합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시면 15조 원소인 질소가 예를 들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4개의 지점에 각각 전자쌍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비공유 전자쌍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다 원소를 부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제해버리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삼각뿔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 따라서 질소가 수소 이렇게 부착하고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요 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이렇게 평면 상태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질소, 수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 수소와 수소 사이, 요 사이의 결합은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조금 더 힘이 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금 더 밀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각도가 109.5도보다 약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각 몇 도? 107도. 삼각뿔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옆으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16조 원소인 산소가 수소와 결합해 있는 형태를 보면은요, 이때 물 분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죠. 따라서 지금 현재 수소와 결합한다면은 공유전자쌍 하나, 또 공유전자쌍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 위치와 요 위치에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나머지에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 그렇다면은 이때 구조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구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산소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수소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때 여기를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내는 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때 여기는 공유전자쌍 사이의 힘이고 여기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 여기는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힘이니까 가장 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거거든요. 조금 더 찌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될 것이다? 104.5도가 되는 구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분자 구조는 전부 다 잘 정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넘어가셔서 역시 심한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아, 했다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아, 설명만 내가 안 했었나?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된 거죠? 아, 그럼 여기 혹시 필수 유제 풀어봐야 됩니까? 필수 유제 풀 거 있나요? 필수 유제? 없지?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테마 12강 들어가면 되나요? 아, 힘들게 설명했는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하지.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나 했겠네요. 왜 했던 걸 저렇게 열을 내면서 하고 있지?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여러 군데에서 수업을 동시에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랑 저기랑 막 진도가 다 다르니까. 아, 죽겠습니다. 자, 테마 12강. 아, 문제 풀면 좀 편한데 설명하는 게 귀찮은데. 자, 테마 12강 분자의 극성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분자 극성에서는 일단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되죠. 자, 분자라는 개념은 항상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분자가 형성될 때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항상 공유결합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공유결합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거. 공유결합을 두 가지로 구별할 때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각각 구별을 해내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구별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극성 결합은 없는 경우,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 12강의 가장 핵심 주제인 분자의 극성 여부, 그러니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각각의 원자 사이에 있는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인지 아니면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런데 뭐 예전에 이거 내용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극성 공유결합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극성 분자도 아니었죠. 그죠? 결과적으로 일단 최초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원소들 사이에 있는 결합이 극성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총 합이 0보다 큰 경우는 극성 분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총 합이 0이 나오는 경우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극성 공유결합에서 그 극성 공유결합에 얼마만큼 전자가 치우치고 있는가, 그에 따른 전하량의 크기를 계산한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죠.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적습니다. 그죠? 뮤는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했던 문제가 있었었나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하기보다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할 때 걔네들을 합해보는 거지. 합한다?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되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이 화살표가 상쇄될 것인지 아니면 합쳐질 것인지 그것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그 합이 0보다 크다 아니면 0이다 이것만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따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셔서 필수 유제 넘어가시고 심화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딸랑 4문제밖에 없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표는 몇 가지 분자들의 분자 구조와 극성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린 가와 나는 플로린과 염소 원자가 탄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 전 11강의 분자 구조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굉장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XF3 같은 경우에는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며 분자 구조의 극성 여부를 따지면은 무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대표적인 예 중에 BH3 같은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중심 원자로서 각각 X가 F3개와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결합각이 120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X랑 F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을 봤을 때, 요 사이의 결합을 봤을 때요, 지금 현재 플로린과 결합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원소들보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자를 빼앗아 갈 거거든요. 따라서 전자가 X에서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은 X 쪽에서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은 지금 화살표 방향들로 다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돼 버린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쌍극자 모멘트 이 분자 구조를 봤을 때 평면 삼각형이면은 120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공유결합들이 다 극성 공유결합인 상태에서 같은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방향만 다른 거지 크기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요 쌍극자 모멘트와 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기가 같은데 결합각이 120도면은 합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앞서 위에 있던 쌍극자 모멘트와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인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져 버릴 겁니다. 따라서 얘랑 얘가 상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서 분자가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경우에는 X 하나에 CL 두 개와 F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평면삼각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X가 이번에 플로린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염소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지 또 평면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린 쪽으로는 전자가 치우칠 겁니다. 그리고 염소 쪽으로도 전자가 이렇게 치우친다고 보자고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랑 동일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때 같은 원자가 X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염소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해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월등하게 클 거라고 예상되는 플로린과의 결합이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클 거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얘랑 얘가 상쇄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나와 있는 YH3 같은 경우에는 Y가 H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각분이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비금속 중에서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으니까 분명히 전자가 Y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해보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H4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메테인. 그죠? 구조식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모두 다 쌍극자 모멘트가 탄소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 모두 다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가와 나는 또 다른 플로린과 염소 원자가 각각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XCl2F와 F의 X와 YH3의 Y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플로리든 염소든 모두 다 단일 결합밖에 못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평면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은 X가 처음부터 원자과 전자를 몇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만 3개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YH3 같은 경우에는 삼각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뭘 가지고 있을 거야?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니은에 분자 구조가 같으면 극성 여부가 같아요? 아니죠. 둘 다 평면삼각형인데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극성이거나 똑같이 무극성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가와 나 분자 모두 극성 분자이다. 지금 보면은 가는 염소 3개 플로린 하나, 나 같은 경우에는 염소 2개 플로린 2개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지금 현재 플로린, 염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두 다 전자는 다 플로린 염소 쪽으로 다 치우칠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 3개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 같고 얘 혼자 달라요. 그러니까 상쇄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플로린, 염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선생님 얘랑 얘는 상쇄되고 얘랑 얘가 상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극성 아닙니까? 아니죠. 오케이? 지금 이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맞죠? 정사면체 구조인데 우리가 앞서 분자 구조를 생각을 할 때 실제 얘가 평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염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플로린이 붙어 있고 여기에 플로린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안 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로린이 붙고 여기에 염소가 붙어도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분자 구조를 나타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또 안 헷갈리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둘 다 극성 분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빗금친 자리에 들어갈 원소 중에 하나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빗금친 원소들 각각 실제 원소가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 상태에서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 두말할 것도 없이 플루오린이죠. 그죠? 플루오린. 전기음성도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플루오린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B로 갑니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래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원자 반지름이 작으려면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버리니까, 그지? 그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1주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지? 그게 뭐야? 수소잖아. 맞지? B가 수소겠구나. 그죠?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2개인 2주기 원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주기 원소 중에서 홀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가 2개가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리튬은 1s2, 2s1 홀전자 하나입니다. 베릴륨은요 2s까지 채워버리죠. 그러니까 홀전자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붕소 같은 경우에는 1s2, 2s2 그 다음에 2p에 하나를 채우거든요. 홀전자 하나. 그러나 그 다음에 원자번호 6번 탄소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p에 있는 2개의 전자가 홀전자가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 질소로 넘어가면은 2p 3까지 채우니까 홀전자가 3개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원자번호 8번을 보면은 8번의 산소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2p에 있는 4개의 전자들 중에 2개가 홀전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C에 해당할 수 있는 원소는 요 2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A는 확실하게 플루오린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소겠죠. 그리고 C는 저거 2 중에 하나. 됐지?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수소랑 플루오린이 붙으면 되죠? 수소, 플루오린. 각각 공유전자상 하나를 형성하면서 HF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때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가 4.0, 수소는 2.1입니다. 전자가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지? 그러면서 얘네 구조상에는 결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얘는 무조건 극성 분자지. 전자가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니까 플루오린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쪽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CA4 분자는 입체 구조이다. C가 뭔지를 몰랐는데 A가 4개가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4개 붙일 수 있거든? 맞지? 지금 현재 A가 플로린이잖아요. 그럼 플로린은 단일 결합을 하니까 4번까지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몇 번 결합해? 2번밖에 결합 못해요. 그죠? 아, 얘 확실하게 얘가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네. 맞죠?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분자 구조가 요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니까 입체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CB4의 분자량은 CA4의 분자량보다 크다. 자, CB4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탄소에 수소가 4개 붙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A4는요. C에 F가 4개 붙는 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분자량 비교하면 같은 탄소에 수소보다 플로린이 무거우니까 얘가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CB4의 분자량은 CA4의 분자량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자, 넘어가셔서 11번으로 가보죠. 그림은 5가지의 분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CO2가 있고요. CO2가 있고 그 다음에 HCN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CH2CL2인가요? 자, 요게 있죠.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분자 구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선형의 그죠? 무극성 분자가 만들어지죠. 자, HCN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에 수소 단일 결합, 질소 3중 결합. 역시 직선형이지만 이번에는 극성 분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랑 수소 단일 결합. 삼각 뿌리고요.
극성 분자죠. CH2Cl2 탄소가 수소 2개, 염소 2개. 위치 상관없죠. 어디가 되든 극성 분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먼저 첫 번째로 구별하고 있는 게 직선형 구조인가를 했는데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맞죠?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요거지 뭐. 요거 2개. 맞지? 그럼 얘네들은 다 직선형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됐지? 그러면서 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얘를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아니오로 넘어가서 나에서 얘네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설명을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가? 이게 이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가로 가지고 얘가 yes, 얘가 no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yes에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무극성 분자가 맞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기억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에서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아니오거든요. 아니오. 그럼 그게 가능한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보면은 지금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공유 전자쌍이 없거든요. 공유 전자쌍만 있거든요. 얘는 공유 전자쌍 말고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안 되죠. 얘는 안 됩니다. 디귿에 X가 CH4라면은 나의 정사면형 구조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얘가 만일 CH4라면은요, 얘 정사면체 구조예요. yes거든요. 맞죠? 그런데 얘네 둘 볼까요?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삼각형 구조죠. 삼각뿔형 구조죠. 그지? 근데 얘가 또 뭐죠? 얘도 사면체 구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도 yes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가 메테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기억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2번으로 가죠. 규칙 1번부터 4번에 따라 6가지를 선택하여 그림의 작은 원에 배치하라고 합니다. 설명을 옳은 거. 이거 뭐 원탁의 기사도 아니고 이거 예전부터 이거 문제 봤는데 너무 귀찮아요 이거. 이거 열심히 해봐야 되거든요. 맞은편에 있는가? 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아이고 또 여기 또 종류는 또 8개가 나왔네요. 그죠? 8개 중에서 또 6개만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귀찮거든요. 자, 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분자 구조들이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자꾸 나오네. CH2Cl2. 그지? 작정하고 이제 문제 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극성 분자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1번. 직선형 분자 구조와 직선형 무극성 분자 구조는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직선형부터 찾아보자. 직선형. 구분형. 삼각뿔. 직선형이죠. 직선형의 극성이죠. 그죠? BF3 평면삼각형, OF2 구분형, CH4 정사면체, CO2 직선형. 직선형인데 무극성이죠. 2개 찾았다. 얘네들 마주보네요. 아무데나 적읍시다. HC는 여기다 적읍시다. 됐어요? 자,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CO2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배치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형 극성 분자 양 옆쪽에는 무극성 분자가 있대요. 아하, 자 볼까요? 직선형 극성 분자라 그랬으니까 제죠. HCN, HCN. 그 양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극성 분자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무극성 분자 찾을게요. 극성, 무극성이죠. 극성, 무극성, 극성. 야, 또 찾았다. 자, 요거랑 요거. 됐습니까?
요 양옆에 지금 암모니아랑 CH3가 들어가면 돼요. 암모니아랑 CH4가 들어가면 됩니다. 됐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심 원자가 옥테트를 만족하지 않는 분자는 삼연체형 분자 바로 옆에 있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삼연체형 분자가 뭐가 있죠? 삼연체형 분자? 요거 아니야, 요거? CH4가 삼연체형 분자죠? 자, 여기서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거 쭉 찾아봅시다. 뭐가 있어요? BF3가 있죠. 자, 여기에 BF3 들어가면 되나요? 그리고 나서 네? 네? 아,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아까 뭐 잘못 적었구나. 자, 아까 두 번째 했었던 거지? 네. 무극성 분자 NH3가 되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BF3? BF3? 이거 들어가면 되죠. 잠깐만 있어봐. 요건 빼야지. 됐나? 그 다음에 3번 다시 해야 되나? 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는 정삼연체형 분자가 되겠다. 여기서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BF3. 네. 그러면은 삼연체형의 바로 옆에 있다. 삼연체형의 바로 옆에 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삼연체형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삼연체형.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 CH2Cl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확실한 건 HCN 양 옆에 얘네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맞죠? 자, 여기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포함하는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장 많은 분자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5개인 건 질소밖에 없잖아. 이거.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은 거. 원래 플로린이 3개나 있는데 플로린은 붕소랑 단일 결합을 형성하지만 플로린마다 3개씩 있잖아요. 네. 비공유. 그러니까 총 다 9개니까 나머지 싹 다 해봤자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4개, 여기서는 기껏해야 몇 개 나오냐? 6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네. 자, 끝. 여기 NH3. 아우 귀찮아. 자, 그래서 6개의 배치가 다 됐고요. 자, 분자의 설명으로 옳은 걸 해봅시다. 중심 원자가 탄소인 분자는 3가지이다. 하나, 둘, 셋, 4개죠. 네.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5개이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자, 얘 있죠. 이게 중심 원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중심 원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N에 있죠. N에. 얘 없고 여기에 N에 있고 여기에 O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L에 있고 여기에 F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5가지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아니죠. 이거 빠져야죠. 이거 빠지니까 5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디귿에 극성 분자 맞은편에는 무극성 분자가 있다. 진짜인가요? 극성 분자 맞은편에 무극성이 있습니까? 극성 맞은편에 무극성, 극성 맞은편에 무극성, 극성 맞은편 맞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디귿 맞죠? 네. 때문에 답을 니은과 디귿 2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보세요. 이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어요. 아, 그래?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규칙성을 찾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테마 13강 탄화수소의 종류와 구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수능 특강 수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자, 지금 이 탄화수소의 종류와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아름다운 분자 세계의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 탄소화합물 파트가 유기화학 파트로 기존의 이제 화학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탄화수소뿐만이 아니라 탄화수소 유도체랄지 아니면 고분자 화합물이나 의약품까지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유기화학 파트들을 배워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빠져나가고 그냥 오로지 탄소화합물의 가장 기본인 탄화수소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탄화수소의 성질 같은 것들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단원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분자 세계, 말 그대로 이제 이 탄화수소의 구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만 이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계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시거나 그럴 때는 지금 화1이든 화2든 유기화학 파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로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띵가띵가 놀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순수과학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을 때는 어찌됐건 유기화학 파트를 좀 해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욕 안 먹으려면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기 탄화수소의 종류와 구조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의 형태인 탄소의 기본 주축에 수소만 붙어 있는 이 물질들을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류 기준을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일단 탄화수소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먼저 모양에 따라서 사슬 형태와 고리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각각 구별을 하죠. 근데 이때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탄소를 기본 주축으로 한 상태에서 탄소가 손을 뻗어 수소를 붙잡을 때 최대한의 수소를 붙잡고 있는 경우를 포화탄화수소, 그리고 그런 경우보다 수소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탄소 간의 결합을 봤을 때 단일 결합만 있으면 포화탄화수소, 그리고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먼저 탄화수소 중에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들을 우리가 모두 통칭해서 알케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것을 알칸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알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사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용어 같은데 알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알칸이라고 하는 것을 알케인으로 대신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칸 나와도 당황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알케인. 그러니까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입니다. 근데 이런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들은 모두 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자,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2N 플러스 2개만큼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CH4 메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C2H6 에테인이 있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불포화탄화수소 중에서는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구별을 합니다. 탄소가 여러 개라면은 결합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중결합이 여러 개, 삼중결합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그 결합이 몇 개든지 간에 이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또는 삼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보는 거죠. 자, 이중결합이 딱 하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알켄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일반식이 CnH, EN으로 끝납니다. 내부에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게 탄소 두 개부터 H4, C3, H6 뭐 이런 식의 구조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삼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알카인이라고 읽죠. 얘도 알카인이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 알킨으로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킨으로 나오면 알카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반식 CnH, En-2죠. 자, 역시 탄소가 두 개부터 시작합니다. C2H2, C3H4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들. 그지?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수가 두 개인 녀석들, 요 녀석들만 좀 우리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자, C2H6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이고요. 각각 수소가 손 3개씩을 뻗어서 수소를 붙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탄화수소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분자 구조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죠. 이때 중심 원자인 탄소를 보면은 공유 결합만 4번 하고 있는 형태이고 4개의 원자들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합각을 물어본다면은 그 결합각은 약 109.5도가량이 나와야만 합니다. 맞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C2H2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구조가 될 텐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인 탄소를 보면은 공유 결합만 4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결합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그 결합각은 약 120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C2H2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간에 삼중결합이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수소를 붙잡고 있는 구조.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탄소가 공유결합 4번 하고 있고 2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직선형. 따라서 결합각이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180도 가량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 그러니까 닫힌 패곡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랬을 때 포화탄화수소는요, 고리를 뜻하는 사이클로 앞에 붙이고 포화니까 알케인을 붙입니다. 일반식은요, CnHEn이에요. 오케이? 탄소수가 3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C3H6, C4H8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러면서 잘 나오는 게 C6H12 요거 잘 나오죠. 불포화탄화수소에서는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은 사이클로 알켄이고요. 일반식은 CnHen-2의 구조를 가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수가 3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C6H10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불포화탄화수소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따로 보고 있는 게 벤젠이죠, 벤젠. 그죠? 이 벤젠 같은 경우가 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C6H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탄소수 6개짜리 고리 형태들을 우리가 주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표현할 때는요, 어차피 탄소가 기본 주축이니까 탄소를 제외하고 구조식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C6H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소가 6개가 고리 형태를 나타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고리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각각의 탄소들이 손을 2개씩 뻗어서 수소를 붙잡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탄소를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자 구조식을 만들어낼 때 그냥 이렇게 육각형을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모두 다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클로 헥세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탄소가 있는 거고, 탄소가 손을 2개를 뻗고 있으니까 남는 손이 2개가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수소가 붙잡혀 있을 거고요. 자, 만일 이중결합인 사이클로 알켄 계열에서 C6H10을 본다면은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를 그릴 거예요. 대신에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탄소는 손을 2개를 더 뻗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탄소는 손을 하나밖에 못 뻗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런데 벤젠이 좀 특이합니다. 벤젠은 C6H6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각 고리 구조를 나타내는데, 육각 고리 구조 중에 세 부분이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 있는 탄소든지 간에 손을 하나씩밖에 뻗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6개가 붙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벤젠. 이 벤젠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특이하다 이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탄화수소를 분류를 할 건데, 자, 탄화수소를 쭉 다 분류를 할 건데요, 탄화수소들이 가지는 공통점들이 있죠. 자, 탄화수소가 가지는 공통점, 일단 모두 무극성 분자입니다. 분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무극성이에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모두 다 무극성 분자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니까 당연히 유기용매에 잘 용해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대부분 입체 구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평면 구조를 가지는 녀석들이 있죠. 평면 구조. 탄화수소에서 평면 구조 가지는 3가지는요, C2H4, C2H2, C6H6. 얘네들만 평면 구조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 벤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난 상태에서 요거 벤젠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표현하고, 벤젠 혼자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방족 탄화수소는 냄새가 없고요. 방향족 탄화수소만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벤젠 같은 구조인데, 벤젠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6H6의 구조를 나타내면서 고리 구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육각형의 구조에 이중결합이 3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한 부분은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면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 육각형이 정육각형의 형태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문제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단일결합은 길고 이중결합이 그보다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지. 처음부터 벤젠이라고 하는 게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조를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한 학자가 꿈속에서 뱀이 꼬리 물고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아, 벤젠이 이런 식으로 생긴 곳이 서로 간에 바뀌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명구조를 그리면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분은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남는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을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벤젠 구조. 오케이?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모두 다 벤젠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우리 이성질체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나 아니면 형태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성질체라고 하죠. 3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성질체 중에서 구조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알케인 중에서만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알케인에서만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탄소수 하나짜리 메테인, 2개짜리 에테인, 3개짜리 프로페인 안 나오고요. 탄소수가 4개짜리 C4H10부터 결과적으로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죠? 탄소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탄소가 이렇게 가지 형태로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서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약간 달라지는 형태가 벌어지죠. 하지만 분자식을 보면은 모두 C4H10으로 동일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탄소수 5개짜리 C5H12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직선형, 그 다음에 가지 하나 달린 거, 아무데나 가지가 달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로스 십자가,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되면은 성질들이 다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탄소수 6개짜리 봅시다. 요거. 그러면은 일직선,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구조. 근데 가지 달린 구조가 여기에 붙는 거나 여기에 붙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붙는 경우, 또는 이렇게 붙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알케인 계열에서만 봤을 때 탄소수가 4개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는데, 4개 때는 2개 나오고요, 5개 때는 3개 나옵니다. 6개 때는 5개가 나와요. 결정적으로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구조 이성질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는 탄소수 6개 정도까지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개 이상부터는 문제가 이게 구조 이성질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개짜리까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케인 계열에서만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켄 계열의 일반식과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식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쟤네 둘도 구조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카인의 일반식과 사이클로 알켄의 일반식도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쟤네 둘도 구조 이성질체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4가지 탄화수소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C2H2죠. C2H2 탄소 2개가 삼중결합되어 있고 수소 이렇게 단일결합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CH3, CH3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CH3, CH3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탄소 2개, 수소 6개짜리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그리느냐? 여러분들 탄소수 2개짜리에 수소 6개짜리가 붙으면은요 탄소 단일결합에 각각 손 3개 뻗어가지고 수소 이렇게 붙잡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CH3, CH3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큰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육각형 하나 딱 그려져 있네요. 육각형 그려져 있으니까 탄소수가 6개인데 모두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가 몇 개? 12개 붙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뭔가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결과적으로 단일과 이중결합이 혼재되어 있는 벤젠 구조죠. C6H6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사슬 모양인가를 분류했습니다. 이때 사슬 모양은 얘네 둘이 사슬이죠. 그리고 얘네 둘이 돌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슬 중에서 다중결합이 있는가로 갔으니까 얘는 삼중결합 있죠? 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돼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가로 가지고 지금 얘네와 얘를 분류하고 있거든요. 뭐가 들어갈지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사슬 모양인가 대신에 평면 구조인가가 들어가도 분류 기준은 같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아니구나. 사슬 모양인가구나. 사슬이냐 고리냐를 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면 구조인가 아닌가로 물어볼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 평면 구조입니다. 얘 입체 구조예요. 얘 입체 구조입니다. 얘 평면 구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화수소 중에서는 평면 구조가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별이 안 되죠.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가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가 모두 같은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얘네 둘이 구별할 거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지금 모두 다 무슨 결합으로 돼 있죠? 단일 결합으로 돼 있죠. 결합 길이가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얘는 단일과 이중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합 길이가 다른 겁니까? 아니죠. 벤젠은 특이하게도 공면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단일과 이중 결합처럼 그리긴 하지만 실제로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은 1.5 결합이라고 해서 단일 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길고 이중 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짧은 그 중간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육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 만일 모두 결합 길이가 같은가 라고 하면은 둘 다 같아 버리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죠. 디귿의 결합각은 B가 A보다 크다. 볼까요? 이게 A고 이게 B인 거잖아요. 맞죠? 이게 B면은요. 지금 여기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의 결합각을 봤을 때 중심 원자 탄소가 4번 공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4개의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합각이 몇 도 정도 나와야 돼? 109.5도 정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 볼까요? 얘는 벤젠이에요. 여기에 있는 탄소가 손 하나 뻗어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탄소는 4번의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개의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탄소를 중심으로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결합각의 크기가 얼마? 120도가량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답을 디귿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표는 4가지 탄화수소와 탄화수소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문제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4가지의 탄화수소들의 종류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육각 고리 구조에 이중결합 하나가 있는 구조죠. 그러면은 자,
탄소수가 6개인데 수소가 몇 개 붙어야 돼? 10개 붙어야 되겠지? 사이클로 알켄 계열이어야 됩니다. 맞죠? 바로 그 밑에 있는 거는 벤젠이거든요. 맞죠? 자, 근데 그 옆에 보세요. 뭔가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치?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탄소 다 세어보세요. 탄소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HC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 탄소 세어보면 탄소가 총 몇 개입니까? 탄소가 몇 개야? 하나, 둘, 6개네요. 그죠? 탄소가 6개인데 수소가 총 몇 개니? 10개밖에 안 되지 않아? 네. 맞지? 그럼 이거 뭐야? 탄소수 6개, 수소가 10개 붙어 있으니까 얘 알카인 계열이거든요. 맞죠? 근데 구조가 왜 그렇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있는 탄소와 두 번째 있는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탄소가 4개가 더 붙는 거지. 4개가.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여기까지가 지금 HC죠. 맞지?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지. 그 옆에 탄소 붙어 있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붙을 거 아니야. 수소가. 맞지? 그래서 C4H9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탄소 못 붙일 거 아니야. 수소 못 붙일 거 아니야. 3개, 1개 붙었으니까 손 다 써버렸잖아요. 안 되거든. 어찌됐건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도리어 쉬워요, 이게.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CH3에 지금 가로치고 나서 CH2에 2개, CH2에 2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H, 그리고 이중결합, 그리고 나서 마지막 CH2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왜 가로가 생겼는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탄소수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맞죠?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5개구나. 맞지? 5개인데 여기에 지금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다른 부분은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건 다 단일결합이라는 뜻이거든. 이해가 돼? 그럼 거꾸로 가보자. 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수소가 이렇게 2개가 붙을 것이고 여기엔 수소가 하나밖에 못 붙겠죠. 그럼 여기에 뭐야? 단일결합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CH짜리 2개가 2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 수소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탄소에 2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 2번. 맞지? 그래서 CH2에 2번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괜히 쉽게 적으면 이거잖아요. C5, H10이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걸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분류 기준을 볼게요. 자, 실험식에 먼저 분류 기준에 가해 실험식이 CH2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죠? 안 되지? 요거 되잖아. 요거 CH가 되는군요. 요거 CH가 될 거고 요거는 실험식 생각하면은 C3H5예요. 얘는 더 이상 못 나누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C3H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H2의 실험식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험식에 지금 현재 CH2가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모든 원자가 동일평면상에 존재한다. 야, 이거 동일평면상에 존재하는 거 이거 가능해요? 안 돼요. 단일결합에 다 이중결합이 하나가 딱 껴있으니까 지금 얘는 구조가 꺾여버릴 거거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화수소 중에 평면구조 가질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 중에 딱 하나밖에 없지. 벤젠. 다 완전 연소시켰을 때 한 분자당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수분의 수소 분자수는 물의 분자수는 1보다 작다. 우리 한 분자씩 완전 연소시키면은요 탄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물 분자의 개수는 수소수의 절반밖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분의 물 분자수 그러면은 6분의 10이 아니라 5죠. 6분의 5죠. 10개 가지고 5개 만들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3 나오겠지. 얘는 6분의 5 나올 거고요. 얘는 5분의 5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 값이 1보다 작게 나오는 것은 하나, 둘, 3개. 맞지? 이거만 안 되지. 이건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까요? 기억. 분자식이 같은 탄화수소는 가에 포함된다.
분자식이 같은 두 개의 탄화수소는 가에 포함된다. 분자식이 같은 게 뭐가 있죠? 분자식 같은 거 C6H10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가에 포함돼? 안 돼. 맞지? 니은에 나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는 한 가지이다. 한 가지밖에 없죠. 뭐? 평면구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디귿에 가부터 다 중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탄화수소 분자는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벤젠 하나밖에 없죠. 그치? 벤젠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지금 가는 안 되고요. 나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와 다의 지금 현재 저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벤젠 하나밖에 없어요. 벤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슨 결합? 1.5 결합. 모든 결합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11번에 탄화수소 A부터 D에 포함된 탄소수와 완전 연소돼서 생성되는 물분자수와 분자 모형 정리한 것이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나왔던 것처럼 한 분자를 연소시키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탄소수만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거고요. 가지고 있는 수소수의 절반만큼 물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두 개니까 A는 무조건 C2부터 시작하겠죠. 그지? 그래 놓고 물 분자 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수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지 뭐. 그치?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슬이죠 뭐. B를 볼까요? 역시 탄소수가 두 개네요. 그러면은 C2야. 그런데 물이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네요. 그럼 수소수 몇 개? 네 개. 역시 마찬가지로 두말할 것도 없이 사슬입니다. 고리가 되려면 탄소수가 무조건 3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C 같은 경우에는 3개네요. 그러면은 C3가 붙고 결과적으로 수소가 물 3개 만들어지니까 6개 있다. 사슬이군요. 그러면은 지금 C3H6가 사슬이 되려면은 탄소 3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지만 2개, 1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 D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4개예요. 탄소수가 4개인데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져? 4개. 그러면은 8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고리야. 사각형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A와 B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맞아, 틀려? A는 C2H2니까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는요, C2H4니까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겠지. 지금 현재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건 A, B, C가 다 이중결합 가지고 있고요. D만 없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의 B, C는 평면구조이다? 된다고요? 안 돼요. 평면구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2H2, C2H4, 벤젠밖에 없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디귿에 CD의 실험식은 같다. C, CH2. 예, CH2. 실험식 똑같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이거 해놓고 얘가 지금 현재 모두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다 단일 결합이잖아요. 포화탄화수소죠. 그죠?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 구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브롬수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브롬수 첨가 반응을 했을 때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나면은 불포화,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면은 뭐 포화,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어서. 근데 얘는 포화탄화수소니까 치환 반응이 잘 돼야 되지. 아니야, 얘는 또 첨가 반응이 또 잘 되거든.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교화. 알았죠? 야, 최소한의 그 정도의 기본 지식들은 알고 가야지. 12번 계속 갑시다. 탄소수가 3개인 탄화수소 A부터 D를 기준 가부터 다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라 했습니다. 아, 이거 뭐 매번 문제마다 이거 뭐 벤다이어그램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귀찮은데? 자, 탄소수가 3개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탄소수가 3개 나온다면은 뭐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C3, H, 8 나올 수 있죠. 그죠? C3, H, 6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야. 사슬하고 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C3, H4 나올 수 있죠. 이때도 역시 사슬하고 고리가 나옵니다. 탄소수 3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게 5개예요. 5개. 근데 그 중에서 4개 쓸 거야. 한 분자 내 가의 분류 기준은 한 분자의 수소 원자 수가 6개이다.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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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 나, 다에서 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수소수가 6개? 그럼 C3H6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2개야. 사슬도 있을 수 있고 고리도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나 사슬 모양이며 다중결합의 한계가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C3H6 있을 수 있고 C3H4 있을 수 있고. 사슬 형태만. 자, 다 결합각이 100도에서 130도 범위 내에 있다. 이것도 귀찮게 시리. 자, 얘는 몇 도 나와야 돼요? 모든 결합각이 109.5도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사슬이면은 봐봐요. 사슬이면은 요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도까지 나와요? 120도까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100도에서 130도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맞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고리 형태를 생각해 볼까요? 고리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고리 형태 3개니까. 그래도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 손이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뻗어나가면 하나의 탄소가 몇 개씩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씩? 4개씩 결합하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런데 요 사이의 결합각은 대략 몇 도 정도 나와야 되죠? 109.5도가량 나와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삼각형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니? 60도가량이 나와버려야 되겠죠. 이거 포함이 안 돼. 요것도 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슬이면은 3개 있고 3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 붙고 여기에 3개 붙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각도가 109.5도가 됩니다. 근데 요 각도가 몇 도가 돼버리죠? 180도 범위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고리가 돼버리면 역시 삼각형인데 이중결합. 그러면은 요렇게 붙고 요렇게 2개 붙고 그러면 이 사이의 결합각도 120도가량이 나와버릴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 사이는 한 60도가량 정도 나오겠죠. 약간 문제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분류 기준을 따져보면은 100도에서 130도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거 100도에서 130도 내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일단 C3H8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C3H6 중에서 사슬 형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리는 안 되죠. 고리 안 되고 C3H4도 안 되죠 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까요? 자, 먼저 기억해. A의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상에 있다. 자, A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만 포함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요거 둘 다 사슬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뭐도 있어? 사슬도 있을 수 있고 고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A 범위 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C3H6의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가능하겠지. 이거 동일평면상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원자 동일평면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죠. 니은에 A와 B는 분자 시기 같고 성질이 다른 물질이다. A와 B? 자, A는 지금 현재 요것만 있거든요. 요것만. 근데 B는 요게 포함되어 있는 게 B예요. 여기가 B. 그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C3H6, C3H6, C3H6. 요 B에는 결과적으로 B에는 C3H6 사슬 모양이니까 A와 B는 분자식은 같아요. 하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겠죠. 이해는 맞네요. 디귿에 D 한 분자를 완전 연소시키면 물 한 분자가 나옵니다. D는요, 여기에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거 없이 얘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죠? 요거 돼야 되죠. 한 분자 연소시키면 수소가 8개니까 물 분자 4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3단원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역시 필수 유제 문제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